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회생과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당심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대선 주자들의 이재명 후보 구속 발언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속내라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까지 가능해지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국회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맞수. 오늘은 핵심 공약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민생 정책 행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일주일여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유농 대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공원 현장도 직접 방문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당이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제 회생과 또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서 세부 금액을 말하긴 이르지만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이제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음 추경까지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오후에는 성남시 신흥동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사업과 별개의 부지이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이 후보는 공공환수 과정에서 생긴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는 사례인 만큼 이번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내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당심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원희룡, 유승민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는 책임 당원도 골든크로스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로 당원들의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며 당심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는 전화 홍보 요원들의 집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이 근본적으로 바뀐 시점이 개사과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발표되고 조사된 것은 그 진영에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믿거나 말거나식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당원들은 거짓 주장에 속지 않는다며 홍 후보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후보가 홍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도
일도 예. 관심 없고 의지도 없다. 일부의 생각도 여지가 없다. 없습니다. 예.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저도 그 내용이 돌아다니는 것은 봤지만 이것은 네. 어찌 보면 공작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 불가능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홍 후보는 또 한 명의 도사가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바람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맞수 토론과 모레 합동 토론을 끝으로 토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대장동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지면서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속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관련 원내대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구속을 언급하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아연실색했다며 협박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한테 손주성 검사 수사해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정치 개입이라고 떠들던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이런 저는 이 법률가로서의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인지 저는 의심스러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번 사건을 거듭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강조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맞짱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공개 토론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읍시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 측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 녹취록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사퇴 협박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논란을 두고는 민주당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의 몸통은 윤 전 총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연색이 제1야당입니다. 정치검찰 수괴이자 고발사주 몸통이며 정치의 초짜인 자를 대표선으로 뽑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랍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송 대표의 수사 개입 발언과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정치 공작용 영장을 사주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공수처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4주간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수도권의 사적 모임도 10명까지 허용됩니다. 국회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는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은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제 같은 이른바 백신 패스가 적용되고 행사 집회 인원도 늘어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도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대학교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활동에 들어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4주 시행의 2주 평가 이렇게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입니다. 국회도 새로운 방역 대책에 발맞춰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운영이 중지됐던 국회 내 회의실과 세미나실, 인원이 제한됐던 출입기자실과 상임위 회의장, 그리고 휴관 중인 국회 도서관 등의 방역 지침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 등 국민의 참여와 헌신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해졌다며 정부와 함께 방역 전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지 않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상대 후보를 비판하거나 선명성을 내세우기 위해 거친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시원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를 얻을 때도 있지만 자칫 말실수로 이어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닌데요. 각 후보 캠프마다 말실수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사이다란 별명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때로는 문제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이 후보가 해명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전통적 속설도 있고 해서 고용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당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앞서 경선 과정에서는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에 바지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말실수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도 계시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결국 사과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이후 개사과 사진 논란으로 번지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선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후보. 이번엔 상대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독재자에 비유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달 경선 후보 3대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냐고 말했고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본부장은 국가 수반을 목표로 하는 분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며 후보로서의 기본 예의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박빙 판세의 내년 대선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말실수를 어떻게 줄일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탈영병 수가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경제 악화와 군인들을 상대로 한 과중한 노역 동원 때문에 북한군 탈영병 숫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판사의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개입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회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현행법상 임기 만료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대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국감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몽에서 언제 깨어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춘리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심 후보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후보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올바른 교육이 피해자들의 피해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여론조사 문항이 이제 3일 전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양자 대결과 사지선다를 결합한 절충형 사지선다형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주장해온 사지선다형이 무게를 둔 그런 문항인데 이 사지선다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시기는 채택이 확정된 26일 하루 전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이제 실시가 된 조사죠.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지선다형 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38.2%로 나타났고요. 윤석열 후보가 33.1%,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한데 홍준표 후보가 5%, 약 5%포인트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전체 대상을 한 거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네. 10.9%, 원희룡 후보는 4.1%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사지선다형 이 설문 방식만 놓고 보면 네.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죠. 그래프를 네. 보시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5.6%로 거의 20%포인트 이상 월등하게 네. 앞서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당심이 네. 압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당윤 민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 당심은 윤석열 후보 쪽일 테고 네. 그다음에 민심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주장을 했던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역시 이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네. ARS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좀 우세하게 잘 나오는 편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게 네. 조사 방법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때 윤석열 45.3%, 이재명 40.9%고요. 네.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을 때는 홍준표 후보 44.4%, 이재명 후보 38.9%. 나머지 원희룡, 유승민 후보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근데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만 놓고 보면 원희룡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더 있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볼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것인가? 네. 그런데 이 양자 대결의 차이만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팽팽한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그만큼 이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 예방되었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났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만났죠. 네. 그리고 박용진 또 의원 네. 이 경선에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루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나면서 민주당과 호남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만 이기고 나머지 세 후보에게는 뭐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네. 이제 지는 그런 결과였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전국 지표조사 NBS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주 뭐 역전에 재역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홍 후보가 다시 이제 윤 후보를 이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결과표, 예. 4개 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이 조사인데 이 조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3일, 4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가 면접원 조사 방식이거든요. 이 조사 방식이 바로 면접원 그렇죠. 조사 방식이죠? 바로 면접원 조사 방식인데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경쟁력,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25%, 윤석열 후보 20%, 네. 유승민 13%, 원희룡 4%. 자, 놀라운 것이요. 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가 네. 홍 후보가 윤 후보를 5%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죠. 네. 앞서 조사도 약 5%포인트.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물어보면 ARS나 네. 또 이 면접원 조사 방식이나 네.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그 격차가 거의 같게 네.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사지선다에서는 앞서고 있다. 근데 참 이건 저는 신행크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불리해 보이는데 왜 이 질문 방식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당원들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더 우세할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네. 이번 대선은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에요.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냐 민심이냐 당원 투표냐 국민 여론조사냐 누가 얼마만큼 더 우세하냐 네. 이 부분이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누가 되느냐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지선다형이고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채택한 전화 면접 방식을 채택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끌긴 하지만 그 당심이 당심만은 본 것이 아니라 전체 이제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했다는 그런 그 결과였던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전체 응답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지선다형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네. 물론 국민의힘이나 또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지지도 받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한 4자 대결 구도의 이제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두 여론조사 결과, ARS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두 여론조사 결과 모두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흐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 후보를 놓고서 제3 지대를 놓고서 작은 거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ARS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양자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좀 우세한 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자가상 대결을 보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보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살짝 네. 약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의 이 영향이 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지율 비율은 높지 않지만 실제 양자 대결이 되고 있는 치열한 프레임 전쟁 대결 속에서는 네. 진영 대결 속에서는 그 영향력은 1, 2%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네.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붙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다자가상 대결 지지율이 20%대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노란 색깔에 또 심상정. 황 색깔에 네. 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5.1%, 5.7%.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가상 대결 때보다도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죠. 네. 안철수 대표의 지지. 네. 이건 뭐냐? 홍준표 후보의 20, 30대 지지층을 심상정 후보가 가져갔다. 또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 네.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된다면 심 후보와 또 안철수 대표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또는 김동연까지 이 제3지대 이 후보들이 득표는 지지율은 높지 않죠. 네. 그런데 상당히
전체 판세의 1~2% 정말 박빙 대결일 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른바 제3지대로 불리는 그런 타당의 후보들에까지 이제 감안하는 그런 셈법이 그러니까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행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는 또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산무로 대응할 것입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서 개 사과 사진 논란으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지막 경선 토론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광주로 내려가 5.18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다고 밝혔죠. 자신의 발언으로 거센 역풍이 불거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광주에 가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윤 후보에게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호남 비하 발언하고 2주나 지났지 않고 정작 당사자인 광주에서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오겠다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고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소위 산무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용섭 광주시장, 수세에 몰린 윤 후보가 광주에서 봉변당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후보가 이렇게 정치쇼를 위해서 저급하게 나오더라도 광주 시민은 품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산무,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캠프 측에선 오는 11월 2일 광주를 찾아서 전두환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최종 경선을 불과 3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윤 후보의 광주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그의 광주 행이 지지율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딴 자충수로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방문, 광주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사라진 홍라땡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권 인사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의 줄임말이죠. 홍라땡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급부상하는 상황을 내심 반긴 여권에서 시작된 신조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었던 홍라땡이 어느 순간 정치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 구도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홍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정권 교체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들어와서 일단 실언과 망언으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홍준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게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당원들이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만 견제구를 날렸던 민주당, 이젠 홍 후보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구단으로 능수능란한 홍 후보가 어쩌면 윤 후보보다 더 힘든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 홍 후보를 만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홍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태세는
무대응해서 공격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내년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도사 나왔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당원들은 김 전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선 본선에 오를 경우 민주당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홍라땡이 사라진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가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방문한 건데 이 방문을 두고 이 후보의 정면 돌파다라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오늘 대장동 거기에 갔던 건 거기 이제 대장동 개발을 공영으로 하게 되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공영 개발을 하기 이전에 민영 개발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이전을 보면 원래 LH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쪽 의원인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게 다시 민간 개발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공영 개발로 가져오게 된 그것을 좀 부각하려고 한 것 같고요. 뭐 국민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공영 개발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그와 관련된 비리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곽상도 아들의 계좌 10개가 추징 보전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되었는데 네. 법원에서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일정 정도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을 때만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조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현장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옛날 어려서 봤던 그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네,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 최불암 씨가 나오네. 거기 유명한 대사 이런 게 있거든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온다. 뭐 이런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그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대하는 방식은 정면 돌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바로 대응하겠다. 이번에 대장동 땅도 갔던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데 근데 그런 게 꼭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에서 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과의 의혹을 더 많이 의심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결국 이제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인데 저는 마찬가지 맥락으로 봅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는 대장동이 결국에는 이게 정면 돌파를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요.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뭐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뛰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뛰지 않도록 그냥 다리를 일단 분지르자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너무 높다. 이들의 어떤 경제적 곤궁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 않을 정치인은 없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총량을 정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물론 하진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그 조야한 경제 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경제적 공공에 내몰리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뭐 보험 확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총량만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저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영업이 너무 과잉되면서 수익률이 낮다거나 아니면 폐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있어서 총량제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본 바 있는데 도입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도입하려고 했다는 발언으로 오독되어서 지금 좀 언론에 공유된 것 같고요. 근데 문제인식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영화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 구조조정 당한 다음에 분식점과 치킨집을 했다가 그게 또 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뭐 기생충의 영화에서도 대만 카스테라라고 하는 것을 열었다가 또 망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논란에 이 후보 측이 한 인물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외식업계의 큰손 백종원 씨의 과거 국감 발언을 인용하면서 적극 옹호에 나선 건데요.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입 장벽을 조금 더 좀 높게 해서 뭔가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같은 뜻, 뭔가 좀 다른 뜻,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백 대표의 이제 발언의 취지는 총량제가 아니라 창업 교육 같은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개업 준비를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저도 백종원 대표의 말이 총량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인식은 같이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보니 그것보다 좀 다른 문턱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 같고, 네. 근데 당장 꼭 총량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담배 가게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규제가 없었다가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전체를 총량제로 한다는 건 저도 동의가 좀 어렵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너무 과도한 어떤 경쟁을 좀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너무 접근을 하다 보면 쉽게 망할 수가 있으니까 교육의 문턱을 높이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양을 줄이자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앞서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이게 막 잘못 달리다 보면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리를 부러뜨리자라는 접근 방식이 이재명 후보의 접근 방식이라면, 백종원 대표의 접근 방식은 넘어져 달릴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뛰어라, 뭐 살살 뛰어라, 아니면은 뭐 앞에 장애물을 잘 보고 뛰어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백종원 대표를 인용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저는 백종원 대표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을 우리가 특히 이제 소상공인 식당을 내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나중에 또 생기고 이런 문제들은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결과를 딱 정해놓고 파일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만 영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허가를 내주는 국가에게 일정 부분 어떤 또 그 권한을 지게 하는 것이고, 또 소수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미 그 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카르텔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젠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대장동 방지법, 기본 시리즈, 지역 카페 예산 증액 등 뭐 이 후보와 민주당이 현재 이재명표 정책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뭐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그 본인들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뭐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가, 당시에 4.15 총선, 지난해 4.15 총선 때도 그랬고, 지나치게 행정력을 사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 며칠 전에 지급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개입될 여지로 보이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그냥 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위해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5년짜리 정부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단순히 메시지로 기본주택을 하겠습니다 선에서 막 경쟁을 하다가 누군가가 선택되어서 그 기본주택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법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훨씬 더 현실태에 그것이 가능한가, 제도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가를 검토해보는 과정입니다. 전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후보가 무언가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그것을 법안화하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를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설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5년짜리 정부가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면 좋을까? 예를 들면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설레고 있는 건지 고민의 시간인지 고난의 시간인 건지 고민도 사실 많이 각자 되시겠죠. 입장이 많이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여당이 상황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야당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석열이라는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민홍, 당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심, 당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먼저 권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열망 혹은 아닌 필요에 결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의 경우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두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개사가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국민의힘 당원이어도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 후보의 지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아마 그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어쨌건 여당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론조사는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도 뭐 의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민심과 당심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그 당원의 구조에서 좀 비롯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연령층이 높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경향들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취임했던 6월달 기준으로만 보면 50대 이상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많은 2030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50대 이상의 선은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가 훌쩍 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 국민을 쭉 표본으로 했을 때와는 확실히 인구학적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20대, 30대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당심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50대 이상의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점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여론조사는 50대, 60대가 다 평균적으로 다 인구 분포대로 여론조사가 추출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래 민심과 당심이 어느 정도 항상 괴리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당심은 민심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그 당대표 선거랑은 좀 다르게 당심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민심에 쉽사리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모양새를 보면서 당대표 선거는 민심의 당심이 많이 좀 많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따라갔는데 네. 대부분 또 잘 이게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최종 선거 때 한 58%의 득표를 했고 그
차순위 득점자인 나경원 후보가 28%인가 20몇 %를 받았거든요.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긴 것인데 당신이 많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네. 근소한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심도 물론 민심에 따라서 이동은 하지만은 워낙 그 견고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압도적인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코너가 OX인데요. 어느 네. 정도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권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최종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네. 김 전 위원장 예언이 맞아 떨어질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네요.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먼저 김재섭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스포를 해가지고 당연히 제 가능성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2030 그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온라인 당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반면에 50대 이상의 득표율은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막판에 2030 그 유권자들이 집결을 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을 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앞서서 진단한 대로 당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당심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나온 추이들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O를 들어주셨네요. 저는 일단은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김재섭 위원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윤 후보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인가요? 11월 5일이니까요. 네, 금요일. 네. 그러면 그렇죠. 거의 오전 때 발표가 그때는 되니까 뭐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또 이제 출처 불명의 정보지가 또 돌았습니다. 바로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윤석열, 원희룡 단일화 시나리오가 이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두 분도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캠프는 이제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물밑 러브콜 이제 가능성까지 지금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게 이제 막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김재섭 위원께서 더 좀 말씀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캠프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면의 뭐 그 물밑 작업들은 사실 모르니까. 네. 적어도 유승민 캠프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단일화 생각이 있거나 혹은 뭐 나를 지지하고 싶으면 사퇴하고 지지하시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초강수를 두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홍준표, 유승민 간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 선거 동안 단일화를 하려면 사실 명분도 좀 있어야 되고 후보 간의 케미도 좀 잘 맞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각각 4인 4색 후보로서 각자의 이제 브랜드들을 잘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또 월요일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바로 네. 이제 다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아주 유연한 후보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색깔이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박빙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단일화의 힘은 좀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그 장례식이 있고 또 파주의 통일동산에 아마 안치될 것으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청년 정치인의 시각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권 대변인님. 저는 이제 국가장 관련한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는 국가장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통령 예외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이 아닌 상태예요. 노 전 대통령은. 왜냐하면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했고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겠다 싶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했던 윤 후보의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안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공과가가 분명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방외교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했던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우리 민주화의 가교 역할로서 공이 분명히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도 뚜렷하죠. 그래서 공과 과를 공히 논할 필요가 있는데 과가 있다고 해서 공이 묻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었고 분명 과가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남겨놨던 공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기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국가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맞수 오늘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고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제주 곳곳엔 약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1도, 춘천 7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주가 19도, 대구 18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